네, 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 송형곤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가리코의 미스테리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단어가 소개됐는데요. 좀 많이 어려웠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대중들 뿐만 아니라 그 의사 선생님들이나 어떤 의료계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내용이고 배운 적이 없었던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리코의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를 복습을 좀 하면서 이번 시간에 거기에 대한 마무리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일단 저번 시간에 걸 간략히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spiratory burst. 지난 시간 강의가 원래는 제목을 바꿨는데요. 가리코의 첫 번째 열쇠 활력의 1번 강의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저번 시간에 이제 respiratory burst 강의가 이런 용어가 나왔죠. 그 다음에 뭐 NADPH oxidase, 얘는 단백질로 구성된 효소입니다. 그 다음에 PPP라는 용어가 나왔죠. 펜토즈 모노 펜토즈 포스페이트 패스웨이. 그 다음에 나온 게 글라이콜리시스라는 게 나왔죠. 우리나라 말로 해당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지금 좀 용어를 한국어로 구사하는 게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라이콜리시스 다음에는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이 나왔죠. 지난번 강의를 다시 반복할 수는 없고 지난번 강의를 유심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충분히 숙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얘기된 내용 중에서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오늘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먼저 가리코의 첫 번째 열쇠 활력이라고 했는데 가리코의 미스테리는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3가지 열쇠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게 될 거고요. 첫 번째 열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이 열쇠는 왜 열쇠라고 했냐면은 만성의 염증과 암의 비밀을 푸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리코의 첫 번째 열쇠는 가리코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능이 우리가 지금 전통의학에서 배웠던 내용은 첫 번째 내용이 그거죠. 탐식, 세균과 바이러스 같은 이런 물질들을 탐식하고 죽이는, 세균을 죽이는 그런 작용이죠. 두 번째 이제 사실을 제가 밝힌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내용, 의학에서 전반적인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아부 도우루 교수가 얘기했던 활력의 원천이 된다. 가리코가 단순히 탐식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활력 탐식해서 세균을 죽이는 그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활력을 일으키는 평상시에 그 세균 상황이 아닐 때, 그죠? 활력을 일으키는 원천이 된다. 저는 활력과 스피드라는 말로 많이 표현합니다. 우리 신체의 스피디한 행동, 활력 있는 모습은 이 가리코가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이 지금 첫 번째 열쇠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게 무슨 암과 만성 염증의 비밀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를 설명하자면 깁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 전모가 뒤에 천천히 드러나게 될 텐데요. 오늘도 어느 정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저번에 많이 응용했던 자료가 이 Respiratory Burst of Phagocyte라는 논문입니다. 1984년 논문이라고 얘기 드렸죠. 또 이 논문은 여러분들 뭐 의학 연구하시거나 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 퍼브메드 같은 사이트에서 이 논문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Respiratory Burst of Phagocyte라는 이거는 버나드 M. 바버라는 사람이 이렇게 작성한 3장짜리 논문이었는데요. 그간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졌던 가리구에 관한 연구에 대한 이 Respiratory Burst 현상을 총정리해 놓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리구는 가리구가 가리구가 있죠. 이 가리구가 이게 적혈구 사이에 가리구가 있습니다. 이 가리구가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이 가리구를 톡 찌른단 말이에요. 이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시작의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긴다.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은 많은 양의 산소를 빨아들이 가지고 그것을 활성산소로 방출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논문을 많이 응용하면서 제목은 처음 알려드린 것 같은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 활성산소가 되는 이게 식이 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레스피레토리 벌스트에서 그 활성산소를 방출하는 현상을 레스피레토리 벌스트라고 한다 했죠. 네, 이것이 그 세균을 죽이는 의미만 갖는 것이 죽이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활력 현상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염증이 아닐 때의 활력이라면 염증일 때는 무엇일까요? 염증일 때는 발열 현상과 관련이 있게 됩니다. 발열과 염증 현상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됩니다. 우리는 이 발열이나 염증 현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롭죠. 가리구가 왜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정리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을 가리구가 우리가 원하고 알고 있던 탐식 작용 먹고 세균을 죽이는 살균 작용을 하면 될 텐데 가리구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이제 2005년도 논문인데요. How Neutrophil Kill Microbes라는 안소니 W. 시갈이라는 분이 적은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레스피레토리 벌스트 현상이 아까 1984년 논문 이후에 이렇게 가리고 하는 것이 세균과 탐식과 관련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지금 이것은 잘못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2005년에 이분이 그 관계된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을 한 20-30장짜리 논문을 적어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모르게 된 거죠. 처음에는 가리구가 연구를 해보니까 자극이 쭉 뭐가 이렇게 세균이 자극이 가거나 또 찔러도 그런 현상을 일으킵니다. 활성산소 방출하게 되는데 이 방출이 이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뭔지 몰랐던 겁니다. 근데 아버 교수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제가 처음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하나 생각해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조금 이따가 이런 부분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Granulocyte apoptosis and the control of inflammation. 이게 1994년 논문인데요. 헤슬레시라는 저명한 영국의 학자가 적으신 아주 가리구 연구에 있어서 많은 공헌을 하신 분인데요. 헤슬레시 Granulocyte apoptosis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Granulocyte Apoptosis and the Control of Inflammation 이라는 1994년 논문이 있습니다. 헤슬레시라는 분이 하셨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Granulocyte Apoptosis라는 거는 이제 과립구입니다. 과립구가 아포포토시스라는 거는 자기 분해되는 겁니다. 과립구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자기가 분해되면서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 많던 과립구가. 그리고 염증이 이제 컨트롤되고 끝난다는 얘기죠. 이 그래뉴로사이트 아포포토시스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종결이 나야 되는데 문제는 이 딜레이드 아포포토시스가 문제입니다. 딜레이드는 연기됐다는 얘기죠. 연기된 아포포토시스. 과립구가 아포포토시스 안 되더라고. 제가 이번에 과립구 미스테리 1번 강의에서 한 3회, 4회쯤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안 일어난다는 거죠. 과립구 사라져야 염증이 끝이 나는데 안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학계는 지금 이 염증 현상과 과립구의 관련성을 강하게 유추를 하고 있으면서 이 과립구가 정식하는 것을 막는 거, 증가되는 정식을 막는 거, 그리고 이 과립구에 끝나는 것이 왜 끝이 나지 않고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이 과립구의 정식을 막기 위해서 과립구가 정식이 골수에서 이루어지죠, 그죠? 골수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뭔가가 이루어질 거라. 어떤 약을 씀으로써 이 과립구의 형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연구해본 결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만성염증 암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이 연구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처음에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음식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해결을 한 거죠. 음식을 먹는 방법.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가? 그거는 삼척 동자도 알 수 있는 당연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20세기 초반에 비타민 C 같은 것도 발견하고요. 비타민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상당한 이 음식 문제에 대한 많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비타민 C 부족으로 어떤 괴혈병 같은 병들이 생기고 이랬을 때 항해를 하면서, 그죠? 오랜 시간 항해해서 비타민 C가 부족해질 수 있다. 채소를 먹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음식 먹는 방법의 어떤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비타민 D 같은 경우에 C나 이제 D 같은 경우에, 그죠? D 같은 경우에는 뼈의 약화와 관련이 있죠. 구루병. 사람들이 비타민 D라는 거를 존재하는지를, 영양소라는 걸 몰랐었던 거죠. 탄수화물,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만 이렇게 있으면서 비타민 D를 먹으면 뼈랑 관계가 있다. 뼈가 약해지더라.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면서 비타민 D가 있는 음식을 찾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음식을 먹는 방법들이 20세기에 걸쳐서 이제 개발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하는 과정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제 책을 쓰면서 음식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거진 파악을 했다라고 느껴졌었어요. 굉장한 그 포만감도 생기고, 이렇게 그 지식에 대한 포만감. 음식을 먹는 방법 알겠구나. 많은 대사성 문제, 대사성 질환이라는 당뇨, 고혈압 같은 많은 대사성 질환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겠구나. 최근 건강 프로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이제 50%는 사라진다 얘기하시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그걸 가지고 치료를 시작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뭔가 부족한 게 있었기 때문이죠. 음식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신경이 문제였는데, 교감신경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았고, 면역의 비밀 같은 걸 밝혀지지 않았고, 과립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1년여 연구를 더 해서 지금 한 40장짜리 연구 논문을 이렇게 했다고, 나중에 더 시기가 지나면 이거 논문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 논문의 내용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책에 대한 내용도 참 좋은 내용이 많지만 그것보다 더
가슴 떨리고 더 근본적인 놀랄만한 내용이 이 논문에는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초반부에서 밝혀지는 내용이 가리코의 첫 번째 열쇠 활력이라는 겁니다. 아직 활력에 대해서 완전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복습하고 있는데요. 이 레스피레토리 버스트 현상이 있고, 이 활성산소를 방출하기 위해서는 NADPH 옥시데이즈라는 효소,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죠. 이 엔자임의 작용이 필요합니다. 효소는 우리 식품 용어에서 효소랑 많이 혼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엔자임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자임이 필요한 거죠. 단백질로 되어 있는 거는 의학을 배우신 분 다 아실 겁니다. NADPH 옥시데이트가 생기기 위해서는 펜토즈 포스페이트 패스웨이가 필요하다. 이 펜토즈 포스페이트 패스웨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조금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고, 이제 지금 제가 저번에 갑자기 설명을 드려가지고 좀 당황하셨겠지만, 이 펜토즈라는 거는 오탄당을 얘기합니다. 이게 보통 이게 탄소가, 이게 화학에서 탄소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각으로 표시해가지고요, 이렇게 오각형을 그리는데요. 우리가 많이 에너지의 근본 단위로 되어 있는 글루코즈 아시죠? 포도당이라는 걸 글루코즈라고 합니다. 이 글루코즈라는 것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그림인데 지금 잘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펜토즈 포스페이트 패스웨이입니다. 그래서 글루코즈에서 다음 단계인 글루코즈 6포스페이트라는 것이 지나면서 NADPH가 생성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5탄당이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글루코즈라는 건 6탄당입니다. 탄소가 6개 있는 당입니다. 이렇게 육각형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이 글루코즈가 5탄당이 되어야 됩니다. 뭐 우리 몸에서 5탄당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죠. 이 과정에서 이 가리꾸가 주로 많이 이렇게 또 가리꾸에서 PPP의 적용에 의해서 NADPH 옥시데이즈가 생기는 겁니다. 글루코즈는 6탄당인데, 이 글루코즈는 이 해당 영양소가 분해될 때 글라이콜리시스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고,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는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이 진행이 된다. 산소가 있을 때, 그죠? 위에는 산소가 없어도 여기까지는 진행이 된다. 일부 에너지를 얻게 되고요. 산소가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에너지를 얻게 된다. 이 영양소의 기본 단위. 여기 보시면 돼요. PPP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글라이콜리시스 과정과 PPP가 굉장히, 이렇게 쌍둥이처럼 좀 뭔가 관련이 많이 있는데요. 글라이콜리시스가 PPP 과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글루코즈 원료도 비슷한데 결과도 비슷하고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어디서 일어나냐면 가리꾸 내에서 지금 NADPH 옥시데이즈, NADPH를 생성하기 위해서 가리꾸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다른 세포에 비해서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포스페이트가 계획이 되는 거죠. 글라이콜리시스 과정이라는 것은 해당 과정이라고 이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해당 과정에는 포스페이트가 뭐 ATP가 있긴 하지만 이게 또 많이 기능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펜토즈 포스페이트 패스웨이라는 이런 길이 있더라. 영양소가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더라라는 것을 밝혀낸 게 이 PPP를 발견하신 분과 이 내용을 정리하신 분의 그 발견하신 거죠. 글라이콜리시스 해당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뭐 ATP라고 적혀 있죠. ATP가 생성이 됩니다. 제가 뭐 여기 이걸로 지금 좀 설명을 드리면은, 해당 과정을 통해서 피루베이트라는 피루빈산이 생성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몇 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를 얻어서 우리 사람이 움직이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그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지금 제가 좀 이렇게 저도 참고로 보면서, 지금 TV 모니터가 화질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완전히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라이콜리시스 과정이 있고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 이렇게 있는데, 다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포스페이트, 아까 얘기 드렸듯이 그
그 펜토스 포스페이트 패스웨이에서는 포스페이트가 결합된 NADPH가 생성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NADPH가 딴 데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NADH가 있고요. NADPH가 있는데 이 NADP 같은 경우에는 식물하고 많이 관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NADPH가 형성되는 이 포스페이트의 어떤 형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펜토스 포스페이트 패스웨이라고 명명이 된 걸로 보입니다. NADH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의 근원이 되고요. 글라이콜리시스 과정이나 시트릭 애시드 많이 생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NAD하고 NADH하고 NADH 그다음에 ATP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에너지 우리 이번에 에너지의 어떤 화합물이라고 에너지를 일으키는 화합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당 계에서는 조금 생성되고 시트릭 애시드는 많이 생성된다. 좀 정리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습하는데 좀 시간을 좀 많이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조금 그래도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 좀 더 설명을 이렇게 충분히 진행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이 해당 과정하고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 이 두 가지는 세포 안에서 일어난다고 저번에 세포와 함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가리코에서는 활성산소를 만들게 되고 활성산소를 통해서 이때 처음에 활성산소 만들려면 요게 있어야 되니까 NADPH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NADPH 옥시데이즈라는 이 효소가 활성산소 만들게 되겠죠. 요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 만들어지면 가리코는 활성산소를 만들고 함유하면서 방출한다고 하죠. 옆으로 주변을 방출한다고 되어 있죠. 방출하기 때문에 주변에 활성산소가 많아지는 환경이 됩니다. 활성산소가 주변에 증가하게 되죠. 활성산소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결국 산소가 줄어들게 되고 산소가 없는 환경이 형성이 되어서 글라이콜리시스 과정이 많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이 진행이 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글루코즈가 그 무산소 환경에서 가리코나 조직세포, 가리코도 에너지를 얻어야지 움직이고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에너지를 어디서 얻게 되냐면은 이 글라이콜리시스 산소가 없어지는 이 활성산소가 증가되어 주변에 있는 조직들과 그 다음에 가리코가 산소가 없는 환경, 잘못 표시가 되었는데요.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는 해당 글라이콜리시스 과정이 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저번에 많이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이렇게 될 때 이 글라이콜리시스 과정은 시간당 에너지를 100배를 생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 내용의 책에 문구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가 엄청 빨라요. 왜냐면은 산소를 가지고 많은 화학적 과정이 진행돼야 되는 이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과 이렇게 다음 미토콘드리아에서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하나하나 조목조목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에 붙여야 되나? 이렇게 해서 이제 시트릭 애시드 글라이콜리시스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과 이런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막에서 이게 에너지가 생산이 되는데 많은 에너지 생산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그 글라이콜리시스 과정은 시간당 에너지를 빠른 속도로 만들 수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라이콜리시스 과정이 가리코 주변으로 해서 빠르게 증가되고 여기서 피루베이트, 글라이콜리시스 과정의 결과물은 피루베이트거든요. 피루베이트의 축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글라이코펜토 TPP에서 만들어진 오탄당이라는 거는 또 딴 데서 사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나중에 복잡하니까 뒤에 설명드릴 기회 있을 때 설명을 드리고요. 이 글라이콜리시스 과정에서 이게 압도적으로 증가하는 가리구가 우리 몸에서 아주 많진 않지만 그 일정 비율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소 군데군데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 가리구가 이렇게 양이 좀 이렇게 뭐 증가될 수도 있겠죠. 증가되면 이 우리 몸의 어떤 혈류, 동맥 혈류들은 산소가 줄어드는 환경이 되면서 에너지 생산에 있어서 해당 과정이 늘어나면서 빠른 속도의 에너지 생산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피로벤산의 축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루베이트라는 피루베이트 이게 에이트라고 하면은 피루빅 애시드 해가지고 피루빈산을 얘기하는 건데요. 간단하게 저는 에이트라는 글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피루베이트는 피루빈산, 산소가 없는 환경 혈관 내에서 가리구가 이렇게 증가되면서 활력이 있는 상황, 이제 활력은 아니고 일단은 이렇게 될 때 활성산소가 만들어짐으로써 활력이 증가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글루코즈를 빠른 속도로 이렇게 피루베이트로 만들어주는 거죠. 많은 양의 글루코즈를 산소가 없으면은 글루코즈를 계속 분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요. 이 해당 과정의 비율이 증가되고 이 증가되면서 많은 양의 글루코즈가 또 다량의 산소가 활성산소가 되죠. 활성산소가 되고 산소가 줄어들고 또 글루코즈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가리구와 가리구 주변으로 인해가지고 글루코즈가 피루베이트가 되면서 피루베이트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죠. 산소가 부족하니까. 피루베이트가 축적이 됩니다. 이 피루베이트가 증가되는데 우리 몸에서 그 퍼멘테이션이라는 원리를 공부를 해보면요. 퍼멘테이션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발효로 해석이 됩니다. 발효 그러면 또 식품 용어에 가깝기 때문에 그냥 퍼멘테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퍼멘테이션의 원리를 보면은 피루베이트가 증가되면은 이렇게 락틱 애시드가 생성됩니다. 락틱 애시드. 이거를 락테이트라고 이제 할게요. 락테이트. 퍼멘테이션의 원리는 이제 퍼멘테이션은 당을 애시드나 당분, 그죠? 포도당이나 이런 당을 애시드나 게스, 알코올. 그러니까 우리 펌을 발효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발효 효소액 만든다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과학적으로 퍼멘테이션은 당을 애시드나 게스, 알코올로 이게 당이 분해되는 과정을 얘기하는데요. 이 퍼멘테이션이라는 과정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일어나는 환경입니다.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는 당이 이렇게 에탄올이 생기죠. 그래서 술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락테이트가 형성돼요. 피루베이트가 증가되면은 피루베이트는 우리 몸에서 자동으로 락테이트로 전환이 일어납니다. 피루베이트도 마찬가지고 락테이트도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몸의 혈관에 산도가 증가되는 상황이에요. 산성이라는 거죠. 산성으로 몸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강한 호흡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가리구가 활력을 일으키는 열쇠가 바로 이쪽 부분에 있는데요. 산도가 증가되면 강한 호흡이 발생하는 거죠. 강한 호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숨을 이제 세게 쉬게 되는 거죠. 이게 이게 활력이 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이게 해당 과정의 비율이 증가되면서 피루빈산, 피루베이트가 축적이 일어나고, 피루베이트는 또 락테이트, 젖산. 이 락테이트 우리가 잘 아는 건조피로 물질로 알려져 있는 젖산입니다. 피루빈산 익숙하지 않지만 젖산 익숙하시죠? 이게 우리 몸에서는 자동으로 이렇게 전환이 일어나요. 락테이트로. 그래서 락테이트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혈관의 산도가 증가하게 되고 산성이 되면서, 산성이 되면 사람은 생존할 수가 없죠. 그때 호흡이 일어나게 됩니다. 산소를 들이마시는 거죠. 산소를 몸으로 빨아들이는 거죠. 더 많이 빨아들이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